우액, 퇴.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니, 이 거렁뱅이 양반이 미쳤나? 사흘 밤낮을 굶어 쓰러져 있던 걸 기껏 걷어다 뜨끈한 국밥을 말아 먹여줬더니 어딜 감히 밥상머리에서 폐악질이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인적조차 드문 낡은 주막 앞 평상에서 기가 막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머리에는 갓대신 볏짚을 얹고 다해진 도포 자락을 걸친 꼴의 양반 행세를 하는 깐깐한 거지 사내 배군. 그리고 솥뚜껑만 한 손으로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는 주모 홍주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세상에서 제일 요리를 못해 손님들 배탈 나게 만들기로 유명한 괴력의 주모와 입맛 까다롭기로는 한양 임금님 뺨을 후려친다는 몰락한 절대 미각 양반의 환장할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돌고 헛헛한 마음마저 따뜻하게 채워줄 정성스러운 국밥 한 그릇 같은 이야기. 산골 주막 살리기 대작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험한 산길 중턱에는 아주 오래된 낡은 주막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청산주막. 본래 이 주막은 십수년 전만 해도 조선 팔도를 오가는 보부상들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전설적인 곳이었습니다. 당시 주막을 호령하던 전대주모, 즉 홍주의 어머니가 끓여내던 장터, 국밥과 바삭하게 구워낸 녹두전의 맛이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험한 산적들조차 그 냄새를 맡고는 무기를 내려놓고 얌전히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고 갔다는 전설이 돌 정도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딸 홍주가 그 무쇠 가마솥을 물려받으면서 청산 주막의 명성은 아주 기상천외한 방향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는 보름달처럼 고운 얼굴에 길을 잃은 산짐승들을 거두어 먹일 만큼 태평양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기운이 장사인지 건장한 산에 둘이 낑낑대며 드는 쌀가마니도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든든한 일꾼이었지요. 허나 하늘은 홍주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한 가지, 요리 솜씨만큼은 철저하게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친 식재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본래의 맛을 잃고 기묘한 맛으로 재탄생하곤 했습니다. 가령 시원하게 끓여내야 할 무국에는 아깝다며 남은 된장과 고추장을 몽땅 풀어넣어 정체불명의 걸쭉한 죽을 만들어버리기 일쑤였고, 귀한 고기 산적은 불 조절을 못해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태워놓기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간을 맞춘다며 넣은 소금과 간장의 비율이 어찌나 기묘한지. 홍주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받은 손님들은 국물을 한 숟갈 떠먹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배가 고파 억지로 그 밥을 비워낸 길손들은 고개를 넘어가기도 전에 배를 움켜쥐고 사흘 밤낮을 덤불 숲에서 기어 나오지 못했다는 웃지 못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홍주의 국밥을 두고 한 숟갈 먹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기적의 맞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결국 으르렁거리던 산짐승조차 발길을 끊어 청산주막은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막 평상에 턱을 괴고 앉아 빈 마당만 바라보던 홍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낡고 바랜 비법서 한 권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지요. 하지만 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머니가 남긴 그 책에는 문장 대신 동그라미와 세모, 그리고 삐뚤빼뚤한 솥단지, 그림들만 암호처럼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기묘한 그림들이
어떤 재료를 뜻하는지, 불 조절을 어찌하라는 것인지 홍주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막의 가마솥이 차갑게 식어가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주막으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낡은 갓에 여기저기 해진 도포 자락을 걸친 산에 바로 한양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던 몰락한 양반 백운이었습니다. 본래 백운의 가문은 한양 한복판에서도 내로라 하는 명문가였습니다. 특히 백운은 태어날 때부터 음식의 온갖 미세한 맛을 감별해내는 신비로운 절대 미각을 타고나 궁중의 수라간, 상궁들조차 그의 입맛을 맞추려 쩔쩔맬 정도였지요. 하지만 간신배들의 비열한 모함으로 가문이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백운은 가문의 귀한 갑오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나 깊은 산속을 헤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뼛속까지 양반이자 콧대 높은 미식가였던 백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굶주려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동을 쳤지만 길가의 핀 산딸기나 투박한 칡뿌리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어허,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한들 이리 시고 떫은 것을 씹어 삼키면 귀한 혀에 감각이 무뎌지는 법. 이 백운 차라리 꼿꼿하게 굶주림을 견딜지언정 맛에 근본도 없는 풀떼기로 배를 채우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도 극심한 허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다리가 풀려 픽픽 쓰러지기를 수차례. 그때 산바람을 타고 아주 묘한 냄새가 백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 냄새 같기도 하고 고기 누린내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냄새였지만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백운에게는 그마저도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냄새를 따라 바닥을 기다시피 하여 산등성이를 넘은 백운의 흐린 시야 끝에 마침내 낡은 청산 주막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 밥집이다. 백운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마른 낙엽처럼 평상 위로 털썩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당을 쓸다 그 광경을 발견한 홍주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백운을 본 홍주의 넓은 오지랖과 고운 마음씨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볍게 백운을 번쩍 안아들고는 주막 안으로 눕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안색을 보아하니 며칠을 쫄딱 굶은 모양인데 당장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이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어.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홍주는 오랜만에 부엌의 무쇠 가마솥에 장작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자랑하는 특제 기력 회복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먼저 귀한 소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것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홍주는 물을 씻지도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대충 썰어 던져 넣더니 고기의 잡내를 없애겠다며 시큼하게 묵어버린 된장을 한 국자 푹 떠서 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뿌리가 덥수룩한 대파를 통째로 꺾어 넣고는 거침없이 솥뚜껑을 닫아버렸지요. 가마솥 안에서는 이 세상의 맛이 아닌 기괴하고도 무시무시한 요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홍주는 정성스레하지만 맛은 보장할 수 없는 끓여낸 정체불명의 흙빛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백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백운은 코끝에 맴도는 강렬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고 홍주는 기다렸다는 듯 큼지막한 숟가락으로 국물을 푹 떠서
배군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조용하던 산골 주막이 떠나갈 듯한 기막힌 고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에, 퇴.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환자가 입에 국물이 닿기가 무섭게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거렁뱅이 양반이 기껏 거둬다 뜨끈한 국밥을 먹여줬더니 어딜 감히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이오. 투정. 내가 정녕 내 입에 들어간 이 끔찍한 구정물이 사람 먹으라고 만든 국밥이라 우기는 것이냐. 소고기 국물에 물을 썰어 넣었으면 마땅히 맑고 시원한 맛이 나야 하거늘 어찌하여 퀴퀴한 된장을 풀고 흘내나는 팥뿌리를 씻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넣었단 말이냐. 차라리 날 굶겨 이승을 떠나게 두지. 어찌 이런 무시무시한 음식을 먹여 귀한 내 혀를 능멸해. 방금 전까지 숨을 헐떡이던 사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기가 자존심을 이길 줄 알았건만 배군의 고집스럽고 깐깐한 혀는 목숨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 끔찍한 국밥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다시 마루 기둥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배군을 보며 홍주는 기가 차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 산송장이 다 된 양반이 내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이 귀한 고깃국을 마다한단 말이오? 정 그렇다면 그냥 꼿꼿하게 굶으시구려. 난 마당이나 쓸 테니. 홍주가 획 토라져 돌아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천둥이 치는 듯한 거대한 꼬르륵 소리가 배군의 배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고고한 척을 해도 사흘을 굶은 사내의 오장육부는 정직하기 그지없었지요. 배군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홍주의 치맛자락을 슬그머니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내가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재료를 다듬을 줄 모르는 천하의 기막힌 재주를 가졌소. 허나 저 부엌에 있는 묵직한 무쇠 가마솥의 윤기와 불씨를 보아하니 예전에는 필시 이름난 명가였을 터. 내 비록 가세가 기울어 땡전 한 푼 없는 신세나 한양 바닥에서 최고의 진미만 맛보며 자라온 이 절대 미각으로 밥값을 대신하겠소. 밥값을 대신해 돈도 없는 거렁뱅이 양반이 혓바닥으로 무슨 밥값을 한단 말이오. 당신의 그 무지막지한 힘과 손재주에 나의 기가 막힌 미각과 요리 지식을 합쳐보자는 뜻이오. 당신 어머니가 남긴 비법서가 있다고 하지 않았소. 당장 그것부터 이리 가져와 보시지요. 홍주는 반신반의하며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비법서를 꺼내 배군에게 건넸습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 위에는 글자 하나 없이 삐뚤빼뚤한 세모, 네모, 동그라미와 알 수 없는 빗금들만 가득했지요. 홍주가 평생을 들여다보아도 풀지 못했던 그 기괴한 암호들을 배군은 매서운 눈초리로 단숨에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하, 과연 전설의 주모답게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군. 주모 보시오. 이 빗금 3개는 맑은 계곡물에 물을 3번 씻어 아린 맛을 빼라는 뜻이고, 여기 동그라미 안에 불길이 솟는 그림은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아 육즙을 가두라는 깊은 뜻이오.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낡은 산골 주막의 부엌에서 꼿꼿한 양반 사내의 지휘 아래 괴력의 주모가 요리를 시작하는 기상천외한 동업이 막을 올렸습니다. 배군은 아궁이 앞 평상에 꼿꼿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먼저 뒤뜰에 묻어둔 흙 묻은 가을 물을 가져와 맑은 물에 씻으시오. 표면에 상처가 나지 않게 살살 아기 다루듯 문지르시오. 홍주가 커다란 대야에 차가운 우물물을 받아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찰박찰박 맑은 물방울이 튀어오르고 뽀득뽀득 무의 겉면이 매끄럽게 닦이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은 칼질이요. 무의 결을 따라 어슷하게, 그러나 두께는 아주 일정하게 썰어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맑게 우러나는 법이요. 배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홍주의 팔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작도 맨손으로 패는 홍주에게 칼질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지요. 도마 위에서 묵직한 식칼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탁탁탁탁 일정하고도 경쾌한 칼질 소리가 마치 흥겨운 농악 장단처럼 울려 퍼졌고 뽀얀 무 조각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두께로 썰려 소쿠리에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아주 좋소. 이제 붉은 빛이 도는 신선한 양지머리 고기를 결 반대 방향으로 얇게 점이시오. 씹을 틈도 없이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도록 말이오. 홍주의 거침없는 칼끝이 도마 위를 스칠 때마다 찰진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점여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불을 지필 차례요. 아궁이에 참나무 장작을 넉넉히 넣고 무쇠 가마솥이 은은하게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리시오. 홍주가 아궁이에 불을 쏘시개로 지피자 마른 참나무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구수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아궁이의 열기가 부엌 전체로 훅 퍼져나갔습니다. 두꺼운 무쇠 가마솥이 서서히 열을 머금기 시작하자 배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금이요. 솥바닥에 고소한 참기름을 2숟갈 두르고 점여둔 고기와 썰어둔 물을 한꺼번에 넣고 볶으시오. 홍주가 커다란 주걱으로 고기와 물을 가마솥에 쓸어 넣는 순간 자악 하는 기막힌 소리와 함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뜨거운 열기를 타고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참기름에 코팅된 붉은 고기가 갈색으로 익어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고 뽀얀 무는 투명하게 변하며 맛있는 채수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육향이 코끝을 간지럽히자 곁에 앉아있던 배구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고기의 겉면이 익고 무가 노릇해졌을 무렵 이제 맑은 물을 부으시오. 가득 붓지 말고 자작하게 부어 재료의 깊은 맛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요. 치익 뜨겁게 달아오른 솥에 차가운 물이 닿으며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내 아궁이의 강한 불기를 받은 솥 안에 국물이 보글보글 짝짝짝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주는 배군의 지시에 따라 솥 표면에 떠오르는 거품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불순물을 걷어낼 때마다 국물은 마치 가을 산의 깊은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남기신 독에서 꺼낸 3년 묵은 씨간장을 딱 반 국자만 빙둘러 넣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불을 끄기 직전에 흩뿌리시오. 깊은 세월의 맛을 품은 짙은 색의 간장이 맑은 국물에 스며들며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릇푸릇한 대파가 송송 썰려 국물 위로 살포시 내려앉자 드디어 청산 주막의 명물 맑은 소고기 뭇국이 완벽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홍주가 커다란 사기 그릇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맑은 국물을 듬뿍 퍼 담아 배군의 평상 위로 가져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홍주의 요리에 삿대질을 하던 배군은
눈앞에 놓인 국밥의 영롱한 자태와 코를 찌르는 깊은 풍미에 압도되어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맑은 황금빛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안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백운의 두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머금은 씨간장의 깊은 감칠맛이 혀뿌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참기름에 볶아낸 고기의 진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에 푹 익어 투명해진 가을 무가 이빨이 닿기도 전에 스르르 부서지며 내뿜는 달콤하고 시원한 채수가 며칠을 굶주려 텅 비어있던 그의 차가운 뱃속을 따뜻하게 아주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맑다. 이리도 맑고 깊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한양 최고라 불리던 수라간의 국밥조차 이 가마솥이 품어낸 깊은 온기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맛이로구나. 백우는 체면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그릇째 들고 벌컥벌컥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파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고기가 목구멍을 타고 쉴 새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릇 바닥을 긁는 달그락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채웠고 눈 깜짝할 새에 커다란 사기 그릇은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 이토록 맛있게 먹어치우는 광경을 평생 처음 본 홍주는 솥뚜껑만 한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감격의 눈망울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 밥을 먹고 3일을 알아눕지 않은 사내는 당신이 처음이오. 이 기가 막힌 맛이 정녕 내 손에서 탄생했단 말이오. 세상에서 가장 입맛이 까다로운 절대미각 양반과 넘치는 힘과 다정한 마음으로 그 맛을 완벽하게 구현해 낸 주모.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깊은 산속의 주막에서 두 사람의 기막히고도 따뜻한 요리 동업은 그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가마솥의 열기처럼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 같은 국밥 한 그릇은 죽어가던 청산 주막과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부터 주막에 부엌은 전에 없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깐깐한 선비배구는 양반의 체면도 다 내려놓은 채 해진 도포 자락 위로 앞치마를 질끈동여 매고 평상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괴력의 주모 홍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을 종횡무진 누비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의 두 번째 합작품이자 잃어버린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어머니의 비법서 세 번째 장에 그려진 산나물 녹두전이었습니다. 자, 주모. 녹두전의 생명은 곱게 갈아낸 반죽의 찰기와 기름의 온도요. 어제 저녁부터 맑은 물에 푹 불려둔 통녹두를 맷돌에 넣고 천천히 아주 일정한 속도로 갈아내시오. 홍주가 커다란 맷돌의 어이를 잡고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득 드르륵. 묵직한 돌과 돌이 맞물리며 돌아가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불린 녹두가 맷돌 사이로 으깨지며 뽀얗고 되직한 반죽이 되어 옹기그릇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좋소, 이제 그 위에 들어갈 고명을 다듬을 차례요. 산에서 각해온 향긋한 고사리와 도라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두고 기름기가 적당히 섞인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 다지시오. 도마 위에서 또다시 홍주의 경쾌한 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각사각 나무를 써는 산뜻한 소리에 이어 다다다닥 고기를 잘게 다지는 힘찬 소리가 박자를 맞추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늘을 콩콩 찍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고기의 짭조름한 냄새만으로도
벌써 군침이 돌기 시작했지요.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요. 무쇠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뒤집어 아궁이 위에 얹고 돼지 비계를 문질러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시오. 달아오른 무쇠 솥뚜껑 위로 하얀 돼지 비계가 미끄러지자 차악 하는 기막힌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이 솥뚜껑 전체를 반질반질하게 코팅했습니다. 기름이 물결치듯 질렁이며 온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배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요. 녹두 반죽을 한 국자 크게 떠서 솥뚜껑 한가운데 둥글게 펼치시오. 홍주가 뽀얀 반죽을 솥뚜껑 위에 붓자마자 타닥타닥타닥 기름이 튀어오르며 마치 빗소리 같은 경쾌하고 요란한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죽의 가장자리가 기름을 한껏 머금고 투명하게 익어가기 시작할 무렵 홍주는 재빠르게 밑간을 해둔 돼지고기와 고사리, 도라지를 그 위에 소복하게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알싸한 맛을 더해줄 붉은 홍고추와 푸른 청고추를 얇게 썰어 꽃잎처럼 예쁘게 장식했지요.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해질 때 단숨에 뒤집으시오. 홍주가 커다란 뒤집개로 녹두전의 밑동을 쑥 밀어넣어 손목 스냅으로 가볍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척 하는 찰진 소리와 함께 뒤집힌 녹두전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 따로 없었습니다. 노릇노릇, 아니 그보다 훨씬 깊은 구릿빛으로 바삭하게 익은 겉면 사이로 지글지글 끓는 기름이 스며들며 고소한 냄새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고기 냄새와 향긋한 산나물의 풍미, 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는 산바람을 타고 굽이굽이 산길 아래로 짙게 퍼져 내려갔습니다. 마침 험한 고갯길을 오르며 허기에 지쳐가던 보부상 무리의 코끝에 그 기막힌 냄새가 닿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킁킁, 아니 이 깊은 산속에서 어찌 이리 고소하고 애간장을 녹이는 기름 냄새가 난단 말인가. 가만, 이 길목에 있는 주막이라고는 그 무시무시한 홍준의 주막뿐인데 잘못 먹었다간 사흘 밤낮을 덤불숲에서 기어 나오지 못한다는 그 독약 주막이 아니오. 보부상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노릇노릇한 전 냄새와 맑은 뭇국의 진한 육향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홀린 듯 냄새를 따라 산등성이를 넘어온 보부상들은 평상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기묘한 양반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대한 녹두전을 썰고 있는 주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갓 구워낸 바삭한 녹두전과 달달한 동동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군이 거만한 듯하면서도 은근히 손님을 끄는 양반 특유의 어투로 말을 건네자 보부상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레 평상 끝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홍주가 투박한 사기 접시에 큼지막하게 썰어낸 녹두전을 담고 살얼음이 동동 뜬 뽀얀 동동주를 한가득 퍼다 날랐습니다. 보부상 대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노릇하게 구워진 전의 가장자리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사삭, 이빨이 닿는 순간 들려온 경쾌한 파열음. 이내 고소한 기름을 잔뜩 머금은 바삭한 겉바탕이 부서지며 그 속에서 부드럽고 찰진 녹두의 풍미가 눈 녹듯 밀려왔습니다. 고지어 짭조름하게 간이 밴 돼지고기에 진한 육즙이 터져 나오고 쫄깃한 고사리와 향긋한 도라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입안에서 그야말로 맛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령 사람이 만든 맛이란 말이냐. 놀란 보부상 대장이 헐떡이며 차가운 동동주를 사발째 들이켰습니다. 꿀꺽꿀꺽 목젖을 치며 넘어가는 시원하고 달큰한 쌀내음이 뜨겁고
기름진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내리자 그는 상투를 쥐어뜯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모, 여기 동동주 한 항아리 추가요. 아니, 녹두전도 3장 더 붙여주시오. 내가 이 고개를 10년을 넘나 들었지만 이런 진미는 내 평생 처음이오. 곁에서 눈치를 보던 다른 보부상들도 앞다투어 젓가락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삭바삭 전을 씹는 소리, 후루룩 맑은 국물을 마시는 소리, 빈 사발을 평상에 탁탁 내려놓는 경쾌한 소리들이 낡은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홍주는 가슴이 벅차올라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평생 손님들에게 원망만 듣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행복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지요. 평상에 꼿꼿이 앉아 부채질을 하던 백운 역시 입가에 새어나오는 흐뭇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내 기가 막힌 미각과 지시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지라며 으스대면서도 불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활짝 웃는 홍주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면 왠지 모르게 깐깐했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몽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청산 주막의 기적 같은 맛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온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보집 맨 선비들부터 물건을 떼러 가는 상인들, 심지어 이웃 고을의 양반들까지 홍주의 국밥과 녹두전을 맛보기 위해 산길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주막의 마당은 매일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연기,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망해가던 산골 주막이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청산 주막이 엄청난 돈을 쓸어 모은다는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기어코 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비열하기로 소문난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했던 두 사람의 주막에 이제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산 주막의 아궁이 불씨가 밤낮 없이 타오르며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자 그 달콤한 재물의 냄새는 굽이굽이 산길을 타고 내려와 고을 사또의 커다란 콧구멍 속으로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지독한 탐관오리였습니다. 턱 밑까지 겹겹이 살이 찐 사또는 기생들을 끼고 앉아 산의 진미를 뜯으면서도 산속의 낡은 주막이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문에 배가 아파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지요. 게다가 이 사또는 과거 한양에서 백운의 가문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 몰락하게 만들었던 간신배 일당의 충실한 하수인이기도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대다 신보까지 검은 사또가 그 황금알을 낳는 주막을 가만히 내버려 둘리 만무했습니다. 어허, 이 고을의 모든 땅과 재물은 내 관할이거늘 감히 천한 주모년과 근본 모를 양반부 스러기가 내 허락도 없이 떼돈을 번단 말이냐. 당장 그 주막을 빼앗아 내 전속 요릿집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사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하들을 불렀습니다. 마침 며칠 뒤 한양에서 고을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지체 높은 어사 영감이 암행을 내려온다는 소식이 당도에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 기회를 핑계 삼아 주막을 통째로 집어삼킬 아주 비열하고도 완벽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게 국밥을 끓여내며 손님들을 맞이하던 청산 주막의 마당에 벼락 같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징을 치며 앞장선 포졸들의 호위 속에 으리으리한 가마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주막 마당 한가운데로 들이닥쳤습니다.
손님들이 기겁을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옷으로 잔뜩 멋을 낸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내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코를 하늘 높이 치켜든 사또의 전속 요리사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지요. 평상에 앉아 팔을 다듬던 대구는 사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팔을 쥐고 있던 손에 핏대가 바짝 섰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가문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역겨운 간신배의 수하, 바로 그 자였기 때문입니다. 배구는 들끓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낡은 갓을 푹 눌렀어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홍주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다가가자 사또는 마당에 줄지어 앉은 손님들과 솥단지에서 풍기는 기막힌 냄새를 훑어보며 비릿한 탐욕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이 그 유명한 독약 국밥을 팔다 벼락을 맞고 환골탈태했다는 주모 홍주더냐. 내가 오늘 이 누추한 산골짜기까지 행차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래 한양에서 내려오시는 지체 높은 어사 영감을 대접할 연회 장소로 내년의 주막을 쓰기 위함이다. 홍주가 당황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저희 같은 산골 주막에서 어찌 그리 귀한 분을 모시겠냐고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부채를 쫙 펼치며 홍주의 말을 날카롭게 잘라버렸습니다. 어허,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내 너희에게 아주 공평한 기회를 주마. 모레 정오 이곳에서 내 전속 요리사와 너희 주막이 어사 영감의 입맛을 걸고 요리 경연을 펼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다면 감히 귀한 분의 입맛을 버려놓은 죄를 물어 이 주막의 문서를 관아에 바치고 영영 이 산 속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연을 가장한 뻔뻔한 강탈이었습니다. 온갖 귀한 산의 진미와 최고급 식재료를 독점하고 있는 관아의 요리사를 상대로 산나물과 고기 몇 점이 전부인 산골 주막이 이길 확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홍주가 주걱을 거머쥐고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 갓을 푹 눌러쓴 배군이 홍주의 앞을 막아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 억지스러운 대결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허나 우리가 승리한다면 앞으로 이 주막의 일에 관하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셔야겠소.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그러마 약속하고는 모래 두고 보자며 호탕하게 웃으며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관아 무리들의 뒷모습을 보며 홍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막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걸고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에게 날리는 첫 번째 반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홍주는 며칠을 산을 헤집고 다녀 가장 연하고 향긋한 봄동과 진귀한 버섯을 캐어왔고 배구는 아껴두었던 쌈짓돈을 모두 털어 장터에서 가장 질 좋은 한우 양지머리와 맑은 바지락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니의 가마솥을 정성스레 닦고 귀한 식재료들을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 펼쳐질 기적 같은 요리를 상상하며 고단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밤, 산새조차 숨죽인 깊은 새벽, 검은 복면을 쓴 불청객들이 주막 뒷담을 고양이처럼 넘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또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관아의 수하들이었지요. 경연에서 질까봐 두려웠던 사또가 비열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복면을 쓴 자들은 소리 없이 부엌 문고리를 열고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소금 자루와 탁한 진을, 그리고 시큼한 식초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배군이 맑은 물에 정성껏 해감해 둔 바지락 대야에 시커먼 진흙을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썩은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흙탕물로 변해버렸지요. 그것으로 모자라 홍주가 절벽을 타며 캐온 귀한 버섯과 봄동 위로는 굵고 쓴맛이 나는 굵은 소금을 눈보라 치듯 쏟아부었습니다. 잎사귀들은 소금의 도끼에 닿자마자 시커멓게 짓무르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마지막에 벌어졌습니다. 배군이 가장 정성 들여 핏물을 빼두었던 최고급 양지머리 고기 위로 냄새만 맡아도 코가 삐뚤어질 듯한 싸구려 쉰 식초를 콸콸 쏟아버린 것입니다. 비열한 짓을 마친 악당들은 부엌 바닥에 흙발 자국을 어지럽게 남겨둔 채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낄낄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만이 처참하게 짓밟힌 부엌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등성이 위로 밝은 해가 떠오르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홍주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앞치마를 메고 부엌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홍주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바가지가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부엌 안은 그야말로 처참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맑은 물을 내뿜어야 할 조개들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입을 꽉 다물고 숨을 거두었고, 푸릇푸릇해야 할 채소들은 소금에 절여져 시커먼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옆에 고이 모셔두었던 양지머리에서는 시큼하고 역겨운 부패의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홍주의 비명 같은 탄식에 놀라 달려온 배군 역시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말문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파괴된 식재료들. 이것은 사또가 그들의 목을 조르기 위해 준비한 지독하고도 비겁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 사또와 어사 영감이 들이닥칠 터인데, 당장 가마솥에 넣을 온전한 재료라고는 텃밭 구석에 남아있는 시들시들한 푸성귀 몇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주막을 통째로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될 벼랑 끝의 위기. 홍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부엌 바닥을 적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배군의 어깨 역시 깊은 절망감에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홍주의 어깨가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시큼한 식초 냄새와 소금에 절어 시커멓게 죽어버린 채소들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머니의 주막이,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느꼈던 그 가슴 벅찬 기쁨이 이토록 허망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홍주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다 끝났소. 그 귀한 양지머리도 밤새 이슬을 맞으며 캐온 버섯도 모조리 몹쓸 것이 되어버렸어. 이제 우리 가마솥에 넣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 말이오. 절망에 빠진 홍주의 울음소리가 빈 부엌을 메우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배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양반 체면에 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의 손을 잡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그였지만, 배군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투박한 홍주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 속에는 간신배 무리를 향한 맹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나, 홍주를 향한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홍주. 요리하는 사람의 눈물이 식재료에 닿으면 국물 맛이 짜져서 못 쓰는 법이오. 저 비열한 무리들은 우리의 가장 값비싼 재료들을 망가뜨렸지만 우리 손에 깃든 정성과 내 혀가 기억하는 맛의 근본까지 앗아가지는 못했소. 하지만 백운 날이 당장 해가 중천에 뜨면 지체 높은 어사, 영감이 오실 터인데 맹물만 끓여낼 수는 없지 않소. 그 말에 백운은 고개를 들어 낡은 부엌의 천장과 기둥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한양의 수라간처럼 화려한 식자재 창고는 없었지만 이곳은 홍주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백운의 절대 미각과 요리 지식은 비싼 고기와 진귀한 해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의 시선이 이내 처마미 등달에 매달려 있는 볏짚 꾸러미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홍주, 저기 처마 밑에 매달린 것이 무엇이오? 홍주가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렸습니다. 저건 지난 겨울에 물을 뽑고 남은 무청을 엮어 말려둔 시래기 다발이오. 너무 질기고 볼품이 없어 손님상에는 참아내지 못하고 그저 배가 고플 때 저나 끓여 먹으려고 놔둔 보잘것없는 푸성귀일 뿐이오. 그 순간 백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잘것없다니. 찬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매서운 겨울을 이겨낸 시래기야말로 그 어떤 진귀한 산삼보다 깊은 세월의 단맛을 품고 있는 최고의 식재료요. 게다가 뒤뜰 독 항아리 옆에 빠지 않은 들깨가 한 자루 남아있는 것을 내 어제 보았소. 홍주, 당장 저 시래기 다발을 내려 따뜻한 물에 푹 불리시오. 오늘 우리는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맛을 끓여낼 것이오. 홍주의 두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부서진 재료들을 깨끗이 치우고 처마 밑에서 바싹 마른 시래기 다발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내려왔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낙엽처럼 부서질 듯 건조했던 시래기들이 따뜻한 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 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이내 해가 산봉우리를 넘어 정오를 향해 갈 무렵 청산 주막 앞마당에 다시 한번 요란한 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 나리 행차시오. 그리고 한양에서 내려오신 지체 높은 암행어사 영감의 행차시오. 거만한 표정의 사또가 으스대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는 먼 길을 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사 영감이 평복 차림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사 영감은 사내 진미를 너무 많이 대접받은 탓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 탓인지 영 입맛이 없어 보였고 연신 배를 쓰다듬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거대한 조리대가 차려졌습니다. 사또가 데려온 전속 요리사의 조리대 위에는 어마어마한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복,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꿩고기, 그리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멧돼지 뒷다리까지. 요리사는 칼을 번쩍이며 홍주와 백운의 조리대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반면 홍주와 백운의 조리대 위에는 그 흔한 고기 덩어리 하나 없었습니다. 낡은 소쿠리에 담긴 물에 불린 푸른 시래기, 절구통에 담긴 들깨, 그리고 거무튀튀한 된장 단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본 사또가 배를 잡고 껄껄껄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배야, 명색이 어사 영감을 모시는 경연이거늘 어디서 소 여물로나 쓸 법한 마른 풀 쪼가리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어사 영감,
저런 천한 것들이 올리는 구정물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요. 저희 관아의 명장이 끓여내는 최고의 꿩고기 전복탕을 기대해 주시지요. 어사 영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평상에 앉았고 마침내 운명을 건 요리 경연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의 요리사는 거창한 기합과 함께 화려한 불쇼를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고기를 썰어내고 값비싼 참기름과 진귀한 향신료들이 아낌없이 솥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기름이 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묵직하고 자극적인 고기 냄새가 온 마당을 진동하게 만들었지요. 구경하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과 냄새에 침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홍주와 배구는 그 요란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조리대는 마치 깊은 산사처럼 고요하고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홍주, 시래기의 껍질을 벗길 차례요. 푹 삶아진 시래기의 겉껍질을 일일이 손으로 벗겨내야만 입에 걸리는 것 없이 비단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소. 홍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래기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두꺼운 홍주의 손가락이 얇고 질긴 시래기 겉껍질을 스윽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정성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가닥의 시래기 껍질을 벗겨내는 동안 홍주의 손끝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이제 물기를 꼭 짜고 어머니의 묵은 된장을 한 움큼 퍼서 시래기에 조물조물 버무리시오. 물기를 머금어 통통해진 푸른 시래기 위로 3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곰삭은 짙은 된장이 턱 얹혀졌습니다. 찰박. 홍주의 손맛이 더해지며 된장이 시래기 결 사이사이에 깊숙이 스며드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구수하고도 깊은 마음이 찌르르할 만큼 편안한 된장 냄새가 사또 요리사의 자극적인 고기 냄새를 뚫고 은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곁에서 눈을 감고 소리를 듣고 있던 배군이 커다란 절구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물의 깊이는 내가 책임지겠소. 배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직한 돌절구 공이를 거머쥐었습니다. 절구통 안에는 고소한 향을 머금은 통들깨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쿵 드르륵 쿵 드르륵. 양반의 체면을 버린 배군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거친 돌절구 사이에서 동그란 들깨들이 으깨지며 하얀 속살을 드러냈고 마당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극강의 고소한 냄새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곱게 빻아진 들깨, 가루 위로 맑은 물을 붓고 고운 체에 받쳐 걸러내자 마치 우유처럼 뽀얗고 진한 들깨 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마솥을 열어라. 무쇠 가마솥의 육중한 뚜껑이 열리고 홍주가 된장에 깊게 버무린 시래기를 솥 안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다시 한번 피어오를 때 배군이 뽀얗게 우려낸 들깨 즙을 솥 한가득 들이부었습니다. 장작불이 거세게 타오르며 무쇠 가마솥 안에 국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짝짝. 처음에는 맑았던 국물이 시래기가 품고 있던 단맛과 된장의 깊은 감칠맛, 그리고 들깨의 진한 고소함과 섞이면서 마치 황금빛 진을처럼 걸쭉하고 먹음직스러운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화려한 기교도 진귀한 재료도 없었지만 그 가마솥 안에는 추운 겨울을 견뎌낸 자연의 시간과 두 사람의 진실한 땀방울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요란하게 냄비를 튕기며
요리하던 사또의 요리사도 곁눈질로 청산 주막의 가마솥을 훔쳐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상에 앉아 허트림을 하며 속 쓰려 하던 어사 영감 역시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소박하고도 깊은 고향의 냄새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코끝을 킁킁거렸습니다. 자, 불을 끄시오. 이 진국은 더 이상 그 어떤 장식도 필요하지 않소. 마침내 아궁이의 장작불이 은은한 잔불로 사그라들고 백운과 홍주의 뚝배기 위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글거림이 담겼습니다. 운명을 건 두 그릇의 요리가 어사 영감의 밥상 위로 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마침내 둥, 둥, 둥. 요리 경연의 끝을 알리는 묵직한 북소리가 산골 주막의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어사 영감이 앉은 커다란 평상 위로 두 개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사또의 전속 요리사가 의기양양하게 올린 상에는 화려한 은그릇 위로 산더미처럼 쌓인 꿩고기와 어른 주먹만 한 전복이 번지르르한 기름기를 뿜어내며 담겨 있었습니다. 어사 영감, 먼 길 오시느라 기력이 쇠하셨을 터인데 이 고을 최고의 진귀한 것들만 모아 푹 고아낸 전복 꿩고기탕을 먼저 드시지요. 한 숟갈만 드셔도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요. 사또가 손을 비비며 간신배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어사 영감은 묵묵히 은숟가락을 들어 기름이 둥둥 뜬 뽀얀 국물과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채 몇 번 씹기도 전에 어사 영감의 짙은 미간이 슬며시 찌푸려졌습니다. 사실 어사 영감은 한양에서 출발해 여러 고을을 거치며 눈치 빠른 탐관오리들이 앞다투어 바치는 기름진 산의 진미에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한데 매일같이 고기 반찬만 꾸역꾸역 받아 먹다 보니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워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하고 무거운 꿩고기의 기름기가 혀끝을 겉돌고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어사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조용히 은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것은 알겠으나 내 지금 속이 불편하여 이 무거운 음식은 넘기기가 버겁소. 그만 물리시오. 사또와 요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사또가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투박한 삼배 앞치마를 두른 홍주가 검고 거친 뚝배기 하나를 조심스레 나무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사 영감의 밥상 한편에 놓인 홍주의 뚝배기에서는 여전히 보글보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는 황금빛 국물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귀한 고기 한 점 없이 오직 잘게 썰린 푸른 시래기만 뽀얀 들깨, 국물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주 소박하고 초라한 모양새였지요. 그 꼴을 본 사또가 콧방귀를 뀌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엄한 것들, 어사 영감께서 귀한 고기도 소화가 안 되어 마다하시거늘 어디서 질겨 빠진 소. 여물 같은 마른 풀을 끓여와 상에 올린단 말이냐. 당장 저 구정물을 치우지 못할까. 사또가 뚝배기를 엎어버리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만두시오. 어사 영감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사또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사 영감의 시선은 이미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흘러나온 구수한 된장 냄새와 코끝을 부드럽게 감싸는 들깨의 고소한 향기가 기름진 음식에 지쳐있던 그의 꽉 막힌 속을 기적처럼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향신료로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깊고 따뜻한 흙의 냄새이자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어사 영감은 홀린 듯 자신의 나무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을 호호 불어식힌 뒤 뽀얀 국물을 잔뜩 머금은 시래기를 한 움큼 떠서 입안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굳어있던 어사 영감의 두 눈이 서서히 아주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질기고 뻣뻣할 줄만 알았던 시래기는 홍주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껍질이 완벽하게 벗겨진 덕분에 이빨이 닿기도 전에 혀끝에서 비단처럼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시래기가 씹힐 때마다 겹겹이 스며들어 있던 3년 묵은 된장의 깊은 감칠맛이 따뜻하게 퍼져나왔고 배군이 직접 빻아 우려낸 들깨, 즙은 마치 고소한 구름처럼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낸 시래기의 단맛과 정성스러운 땀방울이 빚어낸 그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고 묵직했습니다. 후루룩 꿀꺽. 침묵 속에서 오직 어사 영감이 국물을 들이켜는 경쾌한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꽉 막혀있던 명치가 시원하게 뚫리며 차갑게 식어있던 뱃속 깊은 곳부터 뭉클한 온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사 영감은 숟가락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따뜻한 땀방울이 맺히고 뚝배기 바닥을 박박 긁는 달그락 소리가 낡은 주막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뚝배기의 바닥이 훤히 드러났을 때 어사 영감의 주름진 눈가에서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 낡은 나무상 위로 번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혀가 데이셨습니까요? 거 보십시오. 제가 저런 천한 것들이 만든 몹쓸 음식은 당장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또가 호들갑을 떨며 나대자 어사 영감은 천천히 소매를 들어 눈가를 훔치고는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자네는 이 깊고 위대한 맛을 영영 모를 것이오. 사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떡 벌리자 어사 영감은 홍주와 갓을 눌러 쓴 배군을 번갈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10수년 전 지독한 가난 속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소. 눈보라가 치던 그 추운 겨울밤, 뗄감이 없어 얼음장 같은 방에서 글을 읽던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가마솥에 끓여다 주시던 시래깃국. 이 한 그릇의 국밥에서 내 어머님의 품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맛이 나는구려. 온갖 기름진 것들로 막혀있던 내 병든 속이 이 보잘것없는 푸성귀한 그릇에 이리 시원하게 씻겨 내려갈 줄이야. 어사 영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당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뜨거운 감동이 번졌습니다. 홍주 역시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오늘 경연의 승자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청산 주막이요. 화려한 재료로 속을 채운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먹는 이의 아픈 속을 달래주고 얼어붙은 마음마저 녹여주는 이 국밥이야말로 진정한 조선 팔도 제일의 진미라 할 수 있소. 어사 영감의 호탕한 판결이 내려지자 마을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진귀한 재료를 모두 망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시래기 한 다발로 기적을 만들어낸 배군과 홍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반면 억지 경연을 여러 주막을 빼앗으려던 사또와 요리사는 낯빛이 흙빛처럼 어두워져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또가 포졸들의 등 뒤로 숨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어사 영감. 맛에 대한 판결은 끝났으니 이제 이 고을을 좀먹고 있는 썩은 뿌리를 뽑아낼 시간인 듯합니다. 줄곧 홍주의 뒤에 묵묵히 서 있던 백운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푹 눌러쓰고 있던 낡은 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초라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날카롭게 빛나는 백운의 두 눈동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양반가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운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자 뒷걸음질 치던 사또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너는 분명 한양에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 귀양을 가다 짐승의 밥이 되었다던 백운 도령이 아니냐. 놀란 사또의 외침에 어사 영감 역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사 영감은 과거 백운의 아버지가 얼마나 청렴하고 강직한 충신이었는지 깊이 알고 있었으며 간신배들의 모함에 무너진 백운의 가문을 남몰래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백운 도령, 정녕 자네가 백운 도령이 맞단 말인가? 어찌 이런 첩첩산중 주막에 도포 자락을 두르고 있단 말인가? 백운은 어사 영감을 향해 예를 갖춰 절을 올린 뒤 매서운 손가락으로 사또의 턱 밑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영감, 저 사또라는 자가 바로 한양의 간신배들과 결탁하여 무고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제 가문에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의 은밀한 자금줄 노릇을 하던 하수인입니다. 저자가 관아의 뒤뜰 창고에 몰래 숨겨둔 매물장부와 횡령한 쌀가마니들을 당장 수색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젯밤 이 주막의 부엌에 자객을 보내 경연에 쓰일 식재료들을 무참히 망가뜨린 비열한 자가 바로 저놈입니다. 백운의 천둥 같은 고발의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 영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즉시 포졸들이 관아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의 말대로 관아의 은밀한 지하 창고에서는 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아 숨겨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와 한양 간신배들과 주고받은 치명적인 밀서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탐관오리 놈, 당장 저놈의 목에 굵은 오라를 씌워 하옥시키고 그동안 빼앗은 재물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어사 영감의 쩌렁쩌렁한 판결과 함께 겹겹이 뱃살이 찐 사또는 밧줄에 꽁꽁 묶여 질질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쥐어짜고 남의 주막마저 빼앗으려던 욕심쟁이의 통쾌하고도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사 영감은 사또가 숨겨두었던 밀서를 바탕으로 한양에 있는 간신배들의 죄까지 낱낱이 밝혀내어 마침내 백운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억울함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백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홍주는 그런 백운의 소매를 꽉 쥐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이 탐욕스러운 악당을 벌하고 무너진 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준 참으로 기막히고도 따뜻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또 일당이 끌려가는 요란한 소동이 한바탕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산골 마을에는 모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낡은 청산 주막의 마당 앞 평상에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어사 영감의 행렬이 마지막으로 국밥 한 그릇을 든든히 비우고 길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사 영감은 백운의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운 도령. 내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자네 아버님의 억울함을 낱낱이 고하고 그간 자네 가문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네. 며칠 뒤면 관군들이 호위하여 자네를 데리러 올 터이니 채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리시게나. 그동안 이 거친 산골에서 고생 많았네. 어사 영감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덕담을 건네자 곁에 서 있던 홍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운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세상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지만 그가 본래의 자리인 으리으리한 한양 제1의 양반가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홍주는 애써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투박한 앞치마에 묻은 손을 매만졌습니다. 아이고, 백운날이 정말 잘된 일입니다요. 이제 이 낡고 기름때 낀 부엌일은 잊으시고 한양 제1의 수라간에서 진짜 산해진미만 드시면서 떵떵거리며 사십시오. 그동안 제 요리 솜씨 사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신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솥단지 닦으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백운은 묵묵히 어사 영감의 행렬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 홍주의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홍주는 홀로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백운의 잔소리 없이 혼자 도마에 물을 써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허전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청산 주막 마당으로 한양에서 온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당도했습니다. 백운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고 임금의 어명으로 그를 다시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로 부른다는 기쁜 소식이었지요. 홍주는 밤새 정성껏 빨아 다려놓은 백운의 낡은 도포를 건네며 눈물을 꾹 참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이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시는 길 출출하지 않으시게 나리가 제일 좋아하시는 바삭한 산나물 녹두전을 도시락으로 쌌으니 가마 안에서 꼭 챙겨 드십시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백운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발걸음은 화려한 가마 앞이 아니라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 끓고 있는 부엌 아궁이 앞 평상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나리, 가마에 안 타시고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홍주가 당황하여 묻자 백운은 낡은 도포 자락을 훌렁벗어 던지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홍주가 매일 두르던 것과 똑같은 투박한 삼배 앞치마를 자신의 허리에 질끈 동여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양의 산의 진미, 으리으리한 기와집, 다 소용없는 짓이요. 백운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특유의 깐깐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비록 절대 미각을 타고났으나 그동안 내 혀를 즐겁게 한 수많은 요리 중에서도 당신이 끓여준 그 투박한 뭇국과 고소한 들깨, 시래 깃국보다 내 속을 뜨겁게 덮여준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소. 게다가 내 이 완벽한 미각을 100분 활용하려면 당신의 그 무지막지한 괴력과 손재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소.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홍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어사 영감께는 이미 서신을 띄웠소. 벼슬자리와 재산은 모두 내 동생에게 물려주고 나는 이 깊은 산골 주막에서 평생토록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연구하며 지치고 굶주린 길손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오. 놀라 굳어버린 홍주를 향해 백운이 환하게 웃으며 도마 위에 놓인 커다란 칼을 가리켰습니다. 자, 주모,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얼른 저 뒷산에 가서 가장 굵고 싱싱한 도라지를 캐오시오. 오늘은 아주 매콤하고 찰진 도라지 무침에 동동주를 팔아볼 참이니 한양제일의 양반 자리를 뻥 차버리고 낡은 주막의 부엌대기를 자처한 백운. 그리고 그제야 백운의 진심을 깨달은 홍주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하고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네, 나리, 아니 백운 동업자 양반, 당장 다녀오겠습니다요.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산속, 청산 주막의 처마 밑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따스한 호롱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도라지를 어슷 썰게 하랬더니 왜 채를 썰고 난리요. 어허, 주모의 소나기 힘이 너무 세어 도라지 즙이 다 빠져나갔으니 내 칼질로 식감을 살리려는 깊은 뜻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달빛 아래 오늘도 옥신각신 투닥거리며 야식을 만드는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낡은 주막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하얀 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의 따스한 소리, 그리고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칼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험한 세상을 건느라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요리를 못했던 주모와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절대미각 양반. 그들이 빚어내는 소박하지만 기적 같은 한 그릇의 요리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든든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과 허기진 마음은 솥단지 속에 훌을 털어 넣으시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넉넉한 온기를 덮은 채 이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꿈이 익어가는 밤, 안녕히 주무세요.